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부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벌써부터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오늘 400명을 돌파했는데요. 코로나로 숨진 사람도 사흘 연속 20명을 넘겼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예상은 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시설. 지난 3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모두 3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중 돌파 감염은 27명이었습니다. 고령자의 위중증 또는 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비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11명. 위중증 환자가 400명을 넘은 것은 접종 완료율이 30%가 채 되지 않던 지난 8월 말 이후 67일 만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 343명이던 위중증 환자는 닷새 만에 7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79%는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이지만 30대와 40대 위중증 환자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도 126명 발생하며 직전주보다 48%나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확진 규모가 늘자 위중증 사망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의 여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에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거지만 1, 2주가 지나고 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거거든요.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1,121개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568개. 정부는 어제 상급 종합병원에 25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라는 예비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상 준비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늘리더라도 그분들을 볼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 중환자 수 억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화이자가 이번엔 코로나 알약 치료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이 약을 먹으면 입원 확률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난달 7만 명분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힌 바로 그 약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개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팍스로비드. 코로나 고위험군 환자 1,200명에게 임상시험한 결과도 내놨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안에 치료제를 먹은 사람 중 사망자는 없었고 입원 확률도 89%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에 3알씩 하루 2번, 모두 30알을 먹어야 합니다. 가격은 5일치에 83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ur goal is that everyone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have it as quickly as possible. 화이자의 발표는 머크의 알약 치료제 몰루피라비르가 영국에서 사용 승인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시험 결과만 보면 입원율과 사망률을 약 50% 줄였다는 머크의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간단히 먹는 것만으로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관건은 안전성입니다. 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백신을 대체할 순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his is a big deal. It's very exciting to see this coming through. This does not change the need to get vaccinated. 화이자는 이르면 이번 달 말까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We have already secured millions of doses, and the therapy would be another tool in our toolbox to protect people from what the worst outcomes of COVID. 우리 정부도 지난달 화이자 치료제 7만 명분과 머크 치료제 20만 명분을 선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집회와 시위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499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에선 한동안 뜸했던 집회가 잇따랐는데요. 현장에선 백신을 접종했는지 혹은 음성인지 확인하느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한 집회. 집회 주최 측 관계자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종 완료 확인서를 두고 와서
입장이 거부되는가 하면 맞았는데 증명서를 집에다 빠져놓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오셨으면 안 돼. 확인이 돼 들어오셨어요. 현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느라 애를 먹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그럼 난 못 찾아서 그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지자체 공무원과 실랑이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목이 아프습니다. 항의하시는 분은 따로 많았죠. 백신 접종했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죠. 집회 신고 인원은 499명이었지만 현장엔 미처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또 다른 집회 현장.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만 집회에 참가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23건의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오늘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맞은 첫 주말이지요. 단풍도 물들고 날씨도 포근해서 집 밖에서 가을 정취를 즐긴 분들이 많았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거리로 나가 오랜만에 되찾은 소중한 주말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길을 산책하는 사람들. 소복하게 쌓인 낙엽위를 걸으며 늦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껴봅니다. 지난주보다 2천여 명 많은 15,000명이 오늘 서울 대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날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나들이 하려고.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동물원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근 불곰도, 귀를 펄럭이며 걸음을 옮기는 코끼리도 아이들의 눈엔 신기하기만 합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동물들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기린이랑 코뿔소랑 하마랑. 한 명씩 체온을 재고 입장권을 받은 뒤 오색 풍선을 손에 쥐고 3-3-5 줄을 지어 산책에 나섭니다. 99명까지만 신청을 받은 걷기 행사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한데 뭉쳤습니다. 아이고 오래됐죠. 이제 만나니까 진짜 마음이 가볍고 너무 좋아요. 기타 선율을 들으며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가을 소풍을 즐기고 공원 한켠에서는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마음을 놓을 순 없지만 모처럼 가족과 함께한 외출은 소중하기만 합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그 부분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밖에서 이제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공항도 그간 미뤄뒀던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년 정도 만에 이제 비행기 타보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가족끼리 좀 제주도라도 한번 가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첫 주말. 시민들은 저마다 조심스럽지만 잃었던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야말로 요소수 대란입니다. 당장 요소수가 없으면 일을 멈춰야 하는 사람들은 요소수를 사기 위해 안간힘인데요. 주말 아침에도 요소수를 사기 위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룬 모습입니다. 가격이 4배나 올랐지만 없어서 못 삽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아침 강원 춘천시의 한 물류센터 앞. 요소수를 사기 위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 준비된 요소수는 10리터짜리 70통, 1인당 한 통만 판매한다는 소식에 가족을 대동한 이들도 있습니다. 준비된 물량은 불과 10분 만에 동인하고 오랜 시간 기다린 화물차 운전자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뭐 단속을 한다 어쩐다 그러면은 니네들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책임을 못 질 건데. 평소 6,000원에 팔던 요소수 한 통이 오늘은 25,000원. 많이 올랐죠. 아니 돈을 주고 못 사니까 일단은. 가격이 4배 이상 뛰었지만 당장 요소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웃돈을 주지 않는 이상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 재고는 동이 났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벌크 1,000리터가 들어왔는데 그게 통상 한 20일
물량인데 6시간 만에 다 동이 났어요.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초조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내에서 요소수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미국 등 해외에서 요소수 완성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항공기 배송이라 비용이 몇 배나 더 들지만 그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우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물류 창고에서 요소수를 한가득 싣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국행 택배업체입니다. 택배 받는 곳 주소를 보니 서울 강남, 경기 양평 등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미국산 요소수를 사겠다는 주문이 한국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3일 전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0통에서 50통 가량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의 절반은 화물차 기사들이 주문한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지인들이 구매해서 보내거나 현지 업체들이 판매한 것들입니다. 건설 현장의 중장비에도 필수다 보니 구해달라는 절박함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업을 해요. 3일째 지금 운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혹시 이쪽 상황은 어떤지 그런 문의가 와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용도로 구매하면 한 달 넘게 걸리는 통관 절차가 없어서 사나 흐리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미국 내 요소수는 10리터 한 통이 14달러, 16,000원 정도인데 항공 배송료 등이 요소수 가격의 2배에서 5배 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금 거기서 오는 비용이 좀 다소 좀 들더라도 차를 운행 안 하고 세워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세업자들에게 정부가 물류 비용을 일시 지원해달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는 요소수 구매 대행도 수두룩합니다. 어차피 중국산은 해외 반출이 막혀 있어서 미국, 독일, 일본 제품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 해외까지 두드려보지만 비용 탓에 장기적으로 대량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렇게 요소수를 계속 구하지 못하면 큰일인데요. 당장 대형 화물차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항만도 비상이고요. 주로 디젤 차량이 많은 버스도 운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 트럭터미널. 이미 대형 화물차 운행은 요소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요소수가 다 없대요. 지금 떨어지면 운행을 좀 며칠씩 쉬는 사람도 있죠, 지금. 화물 운송보다 요소수를 찾아다니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다시 운행을 나갈 수 있을지는 요소수를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다녀도 없어요. 어제 2006에서에서 50분 동안 기다렸다가 10리터 배급받고 왔어요. 항구 물류도 비상입니다. 부산항을 오가는 화물차의 60%가 요소수를 사용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대책이 없다는 트레일러 기사들이 상당수입니다.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해봐도 힘들고 이번 주 정도 운행하면 이 차가 쉬어야 되지 싶은데 대책이 없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차량이 실어 나르는 건설 자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도 발이 묶일까 걱정입니다. 당장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들이 요소수 구입에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 시내버스는 사정이 나아서 10대 중 한두 대 정도가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달분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좀 전부터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구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요소수 재고 파악 중입니다. 정부는 내일 경제외교부처를 동원해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편 어제 인천 송도의 한 소방서 CCTV에는 한 시민이 요소수 3통을 놓고 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소방서 측은 소방차 출동을 못할까 걱정한 시민이 기부한 것으로 본다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년 공유주택을 방문해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며 2030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 공유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주택 옥상에서 청년들과 둘러앉은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자신의 주거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10여 년 동안 500만 가구 넘게 공급을 해도 자가 보유율은 비슷하다며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부동산 문제의 근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모으는데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어. 너무 허탈해요, 이런 얘기. 세제 혜택도 주고 대신에 비주거용으로 사가지고 원권이 하는 데는 금융 혜택도 좀 제한하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공平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지금 사실 내부 검토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부 포션을 배정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을 부동산 개혁의 핵심 축으로 삼으며 청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검언 개혁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분은 주로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 후보는 실력은 말이 아니라 실적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경쟁력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며 윤 후보도 2030 공약에 주력했는데요. 하지만 2030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아침 일찍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매출이 좀 어떠십니까? 요즘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조금만 좀 잘 버티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도 거듭 비판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점심 땐 이준석 대표부터 만났습니다. 2030 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각하며 젊은 층 지지 확산에 나선 겁니다. 이준석 대표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렇게 상시 논의를 하고 이렇게 의논해 가면서 조직도 만들고 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셨던 2030 세대가 앞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후보와 제가 공통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 함께 청년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며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청년의 날! 하지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내 청년 당원들의 이탈은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당심에 실망했다. 2030은 묻지마 지지자가 아니라며 탈당하겠다는 글과 탈당 인증 사진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 당원들의 탈당 행렬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젊은 세대에 충분히 소구력이 있고 노력을 지속하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어젯밤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야외 음악 축제에서 사람끼리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축제엔 5만여 명의 관객이 모였는데 공연 도중 흥분한 관객들이 한꺼번에 무대로 몰리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양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한꺼번에 공연장 안으로 몰려들어갑니다. 보안 검색 장비도 무너뜨립니다. 보안 요원들이 말에 올라 소리를 치며 이를 제지합니다. 현지 시간 5일 밤 9시 15분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아스트로월드 뮤직 페스티벌 공연장. 세계적인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이 개최한 공연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콘서트 열기에 흥분한 관객이 한꺼번에 무대 앞쪽으로 몰려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crowd began to compress towards the front of the stage, okay? And that caused some panic and it started causing some injuries. 300여 명이 행사장에 급히 마련된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고 2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중 11명은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시 행사장에는 약 5만 명의 관객이 있었고 공연은 사고 직후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조명 뒤의 사람들을 조명하는 앵커로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출동하시는 건가요? 제가 출근합니다. 출근하자마자 나가시네요? 출근하자마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막 방송 오시면 옷 갈아입고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확인 할 때까지는 먼저 입구 접촉을 하고요. 업무도 더 늘어나셨겠네요. 버리는 것도 일이고요. 이렇게 이제 보호복을 입고 출동을 하시면 그 동네 분들이 여기 네 맞아요. 여기 코로나 환자 있어요?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려고 그러고 막 좀 뒷걸음질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코로나에 관련성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응급 환자도 같이 못 들어가는 게 굉장히 급한 환자의 경우에도 지금 이거 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군요. 3시간까지도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이건 뭐야? 저기 간식 못 보여 배고픈가 봐요 저희 대원. 저희 신날 때 먹어야 돼가지고요. 밥 때 맞춰서 먹는 날이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출근하셔서. 거의 밥 때 못 맞추지. 밥 때가 몇 시예요? 고급 출동. 가 있으니까요. 또 출동인가요? 네. 지금 간식 먹기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커피 한 잔을 먹어야지 오늘 하루를 또 사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커피 그 한 잔을 못 먹고 있네요.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위급하지 않은데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택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맥주 한 잔 먹어서 운전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럼? 아직도 있어요. 막 반말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일상이시고요. 주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먹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 확진자 이송 명령이 떨어져서요. 대원들이 긴급히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감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 내부에 접재돼 있던 물품들을 외부로 빼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비닐같이 벽벽을 이렇게 설치를 할 거거든요. 확진자를 이송할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확진자 이송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부를 다 막아서 확진자랑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일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여름에는 죽을 것 같아요. 운전하는데 시야도 많이 방해가 되고 제일 불편한 거는 뭐 화장실을 갈 수 없다던가 휴게소를 간다던가 이런 휴식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관내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구성을 하는데 격리실이라는 공간이 있어야지 환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모시고 갈 병원들 섭외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격리실을 수배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병원당 가지고 있는 격리실이 한계가 있고요. 격리실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거부당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발을 동동 구르죠, 현장에서. 내가 몇 군데까지 전화해봤다. 30군데는 해봤을 거예요. 30몇 군데를 해가지고 결국 찾아내긴 찾아내셨네요. 네, 찾아냈죠. 코로나 의심 환자 이송하면서 어디까지 가봤다? 천안 어딘가도 한 번 간 적 있죠. 그리고 목포도 간 적 있어요. 지금 어떤 거 작업하시는 거예요? 확진자 이송을 위해서 벽벽 친 것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안을 또
스팀으로 소독을 실시할 거예요. 빨리 벗는 게 안전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빨리 제거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고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퇴근 시간을 이미 넘었어요. 지났어요. 아직. 저 또 폐기물을 또 버려야 되거든요. 확진자를 네네. 이제 직접 만나서 네. 같은 차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긴 시간 또 같이 갔다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조금 무섭진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지금은 무섭진 않아요. 그 환자분들도 또 다들 힘들어 하시고 뭐 혼자 타면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면 또 같이 타기도 하고. 제가 이 환자랑 접촉해서 옮으면 이제 집에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애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남편분도 소방 쪽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 같은 구급대세요? 아니요, 거기는 화재 쪽에 있어요. 아, 화재 쪽에 뭐예요? 저희가 소방서 들어오는 동기로 만났고요. 아, 현장에서 사랑이 꽃피우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네.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 더 뜨겁게 달릴 119 구급대원들. 위드 코로나여도 증상에 따른 분류는 다 할 거고 이제는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힘들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례로 그냥 마스크랑 손만 좀 해주셔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것만 실천해 주셔도 좀 좋겠습니다. 앵커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바닷길이 바로 북극 지방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북극 항로입니다. 이 바닷길은 해외에서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우리 해군에도 매우 중요한 길인데요. 우리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북극권 베링해를 통과하는 신북방항로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67일간 2만 5천 킬로미터를 항해한 해군과 사관학교 생도들의 여정을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해군 제주기지를 떠난 지 열흘째. 높은 파도, 초속 25m의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해군 구축함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바다 북극권 베링해에 진입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소원 전투 배치 훈련! 적 함정 출현을 가정한 고강도 전투 훈련이 실시됩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의 진국 숙달과 작전 개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눈보라를 뚫고 해상 급유도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에 걸쳐 두 함정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움직여야 하는 고난도 기동 훈련입니다.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권 항로 개척에 성공한 겁니다. 미래 상용화될 북극 항로에서의 해상 교통로 보임무에 대비하여 북극권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이 앞장서고 만톤급 소양함이 뒤따르는 해군 소냥 훈련 전단. 인관을 앞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참여했습니다. 방위 측정 같은 항로 교육은 기본. 각종 선박들의 방위를 확인하고 침노를 확인하고 각종 무기 체계 운용, 기관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실전 경험합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배우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함정에선 전기로 만든 음식뿐인데도 꿀맛입니다. 대밥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가업을 열심히 하고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순항훈련 전단은 캐나다,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뒤 태평양을 가로질러 귀환합니다. 67일간에 걸친 2만 5천 킬로미터의 항해입니다. 남은 교육훈련 임무 마치고 무사히 돌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께 대하여 경례 필승!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일본인들뿐 아니라 무려 7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나가사키에 이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건립 추진 30년 만에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위령비입니다. 고현승 특파원이 나가사키 현지에서 전해왔습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에 멈춰선 시계.
24만여 명이 살던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15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한국인 약 2만 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당수는 강제로 끌려와 조선소 같은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펑펑 나가보니까 하늘 캄캄하게 처음에는 몰랐지요. 냉자 알아보니까 이제 원폭이. 하지만 치료와 지원은 일본인 우선. 혹독한 차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体を壊したりとかしてその仕事ができなかったりとかしたから、例えば子供を施設に預けたりとか、個人と養護施設で育ちましたよ。こうやって。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양심적인 일본인들입니다. 일본에 남은 피폭자를 돕고 한국으로 돌아간 피폭자들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韓国に500回行きました。1000人はくだらない被爆者を見つけ出して、その援護の道を開いたという。 또 성금을 모아 추모비도 세웠습니다. で彼らがなんでその長崎で被爆をしたかっていえばその責任は日本にある。追悼碑を作るのもまず第一は謝罪なんですよ. 그리고 오늘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가 나가사키에 세워졌습니다. 건립을 추진한 지 30년 만입니다. 粘り強く協議を重ねた結果、我々韓国人同胞の手で念願の慰霊碑が建立できました. 여러 이유로 장소 제공을 반려했던 나가사키시는 비문에 쓰려고 한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한글과 강제로 노역했다는 영문 표현을 넣었습니다. 해방된 지 76년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위령비를 세워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오롯이 역사에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나가사키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는 우리나라의 4대 매화이자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직접 가꾼 율곡매가 있습니다. 이 율곡매를 보며 신사임당이 매화 그림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나무 나이가 600년쯤 되면서 90% 이상 말라 죽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홍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4대 매화로 꼽히는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입니다. 수령이 600년에 이르는 만큼 역사성과 학술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 제48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나무는 1440년경 이조 참판이 지낸 최치훈 선생이 오죽헌이 지으며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도 오죽헌에서 살면서 수령이 아름다운 율곡매를 직접 가꾸며 지극히 아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매화를 잘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신사임당이 매화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큰딸 이름도 매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봄 갑자기 율곡매의 생육 상태가 악화되더니 현재 가지 몇 개 정도만 살아있고 나머지 90%가 고사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수명이 다 돼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올해 초 율곡매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잔존 수명을 늘려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 이제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를 했고 생육 환경 개선하고 뿌리 치료를 필요하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가지 위치에 이제 차광막 수관 조사까지 하고. 또 강릉시는 율곡매의 씨앗을 발화시켜 후계목을 육성하는 한편 율곡매의 씨가 떨어져 자란 것으로 추정되는 근처 매화나무의 DNA를 분석해 후계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SSG와 1년 계약을 맺었던 추신수 선수가 이번 달 안으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투수는 KT의 고영표 선수였습니다. 올 시즌 타율 2할 6푼 5리에 홈런 21개, 도루 25개. 타율은 기대보다 낮았지만 최고령 22시 클럽을 달성하는 등 스스로 경쟁력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은 현역 연장에 대해서는 가족과 상의해서 이달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언츠 포수 포지도 은퇴를 했잖아요. 정말 34살 어린 나이에 다 할 수 있는데도 11월 안에는 나지 않을까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 이제 수술도 해야 됩니다. 한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까다로웠던 상대 투수로는 KT 고영표 선수를 꼽았습니다. 정말 저는 고영표 선수를 상대하면 정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이 정말 공을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웃길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면 저도 웃기거든요. 제가 하는 거 보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해 정말 아쉽지만 1년 동안 행복했다는 추신수 선수. 현역 연장과 은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K리그에선 대구가 에드가의 멀티골로 수원FC의 역전승을 거두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최근 일부 선수들이 일탈 행동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어수선했던 대구. 수원FC 원정에서 시작 6분 만에 선제골을 얻어맞으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은 사력을 다했고 전반 19분 에드가가 만회골을 뽑아냈습니다. 12분 뒤엔 에드가가 세징야의 코너킥을 머리로 연결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대구는 후반 중앙 수비수 정태욱이 발목을 다쳐 교체되고 이진용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되는 악재가 겹쳤지만 최영은 골키퍼의 선방으로 끝까지 한 골을 지켜냈습니다. 지난주 제주에게 5대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대구는 일단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팬분들도 속상하고 저희 선수들도 많이 속상하고 그랬었던 경기가 많았었는데 이번 대패 이후에 저희들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만에 국내 선수 득점왕을 노리는 제주 주민규는 3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수원전에서 전반 26분 페널티킥 선제골에 이어 후반 29분엔 몸을 날린 헤더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20호, 21호 골을 기록한 주민규는 2위 라스와의 격차를 4골로 벌렸습니다. 선두 전북과 2위 울산은 이 시각 현재 사실상 이번 시즌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북 송민규가 선제골을 넣었고 울산 임종훈이 만회골을 기록하며 바로 앞골을 도왔습니다. 전북이 다득점에서 앞선 가운데 두 팀은 후반 현재 정예 멤버를 총축소시키고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농구 DB 김종규 선수의 위력적인 블록슛입니다. 가스공사 이대현 선수와의 자존심 대결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어느덧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이 아닌 봄에 들어선 것 같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서울의 기온이 또다시 21도까지 오르면서 30년 만에 가장 온화한 입동이 되겠고요. 또 공기도 종일 깨끗해서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바로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 시간대부터 전국에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 많은 데다가 벼락이 치고 순간적으로 최대 시속 70km가 넘는 돌풍도 불어들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밤부터 높은 산지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과 산지로는 또다시 안개가 짙어지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 상태는 전반적으로 맑겠고 동쪽 지방으로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 화요일에는 9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내 춥겠고요. 또 중후반까지도 비나 눈이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의 첫 토요일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이제 올해가 2달도 남지 않았네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